장어 신혼구가 들어가가지고 장어에서 물을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주룩주룩 쏟아지고 그래 그 정도로 힘들었죠. 긍지를 갖고 또 해외에서 열심히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에 오시면은 바로 그 발전의 힘을 함께 모아나가기 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하와이로 공식적인 첫 해외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는 750만 명의 재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교부와 법무부, 문화부 등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재외 동포 관련 정책들이 재외 동포청 신설이 법제화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재외 동포청 유치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100여 명의 첫 해외 이민들이 떠난 곳이자 15개 국제기구를 유치 중인 인천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BS 박재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님, 네. 올해가 하와이로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첫 이민들이 떠난 한 120년이 되는 그런 해를 조금 넘겼죠. 그렇습니다. 인천이 지난해가 그런- 120년이었으니까요. 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인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지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을 출발한 이민단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죠. 당시 121명이 인천을 출발해서 하와이 도착할 때는 86명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신체검사 등으로 이 이민의 첫 출발지인 인천은 바로 재외동포의 역사의 출발점이자 또 중심지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재외동포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인천이다 하는 부분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120여 명의 첫 해외 이민 가운데 인천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당시에 상당수가 인천 분이었기 때문에 출발지도 인천이지만은 이민 가서 첫 거주한 분들도 인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인천이 가는 의미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 1902년이죠. 네네. 그 당시가 공식적으로는 첫 이민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파악되지 않은 그 이전의 이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식 이민을 1902년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 근거는 아마 여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02년 이전에도 뭐 기록으로 보면 하와이 사탕수 농장에 뭐 1900년대 후반에 일부 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10명 이내로 뭐 한두 명씩 이렇게 가서 도착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02년 당시에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황제였죠. 고종 황제가 이제 그 노동 이민을 승인을 했던 해가 1902년이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농사가 시작이 됐던 것은 뭐 한 1850년 정도여서 초창기에는 중국인들이 이민을 많이 갔었고요.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그 협회의 비숍이라는 회장이 1902년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의 주손으로 고종을 만나서 고종 황제가 그때 이제 그 이민 협약을 그 비숍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협약을 맺은 뒤에 그 미국인 되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되실러라는 사람이 그 이민권을 따내서 동서개발이라고 그 회사를 차려서 재물포항 앞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이민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던 아까 거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0여 명을 모집을 했지만 실제 도착한 사람은 80여 명이다. 이렇게 네네. 뭐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네. 그런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그 되실러가 그렇게 이제 이민자들을 모아서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뭐 전국의 그 재물포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전국 각 항구, 역사 이런 데에다가 이제 그 영어나 한국어로 그 광고를 전체적으로 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교적인 그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을 간다든지 하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묘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효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지원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해외 재외 동포가 7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현황 파악이 된 자료를 통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재외 동포 현황 약 190여 개국에 한 대략 750만 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현황 이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어떤 이민사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재외 동포라고 하면 뭐 법적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들을 통칭해서 일컫는데 보통 뭐 동포라는 개념 안에 이제 교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게 교민이고 동포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이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국적을 과거에 갖고 있었거나 그 연계 가족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재외 동포 안에는 교민까지 통상적으로 포함을 해서 재외 동포가 좀 더 포괄적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민을 포함한 해외 동포, 재외 동포를 다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라가 뭐 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한 200개 나라 정도 되고 한 75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제일 많은 데가 아무래도 이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쪽 네. 거기에 각각 한 250만 명씩 정도 그리고 네. 이제 일본 쪽에 한 80만 명 해서 한 7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님. 그 인천에는 사실 그 해외 그 이민사의 흔적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지금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거꾸로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분들 뭐 고려인 정착촌도 형성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상황이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인천은 이미 1883년도 제물포항 개항으로 인해서 그 당시 국제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많은 분들이 바로 제물포항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중국이 특히 조개지를 두고 여기에 많은 화교인들이 들어와서 많을 때는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차이나타운을 조성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인천에 있으면서 많은 또 관광 자원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지금 다양한 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에는 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등 우리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고려인들이 연수구 한방마을이라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한 6천여 명이 이상 있는데 이분들도 소중한 우리의 그 고려인, 우리의 같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차이나타운 또 한방마을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 또 많은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는 곳이 또 인천입니다. 자, 이 두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와이 이민 120년사를 이제 기념을 해서 아마 시장님하고 두 분 그 하와이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 120년 전에 1세대가 이제 정착을 했고 지금 후손들이 하와이 이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화적인 연계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시기 위해서 아마 다녀오신 것 같은데 방문 성과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902년도에 갔던 첫 이민 1세대들은 1905년까지
무려 64차에 걸쳐서 한 7천여 명이 이주를 합니다. 그분들이 1세대를 이루고 지금은 이제 그 후에 100년이 넘는 세월을 오는 동안에 지금 하와이에만 우리 약 7만여 명의 동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아왔고 또 많은 한국에 기여를 했던 분들입니다. 더더욱 그런 고국에 대한 향수를 잊지 말고 더더욱 하와이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제가 가서 12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주지사부터 해서 시장까지 모든 하와이의 유력한 인사들이 함께 했고 또 많은 재동포들이 함께 하면서 이민의 역사를 새로 되새기고 그래서 하와이는 12월 22일 인천의 날로 제정을 하고 또 거기 도착한 날은 1903년 1월 13일입니다. 그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이게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하는 등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고 이분들이 대한민국 재동포 역사의 출발점이다 하는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잊지 말고 함께하는 동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주정부가 지정한 인천의 날이라는 것이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 기자께서는 그 이민사, 해외 이민사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셨는데 네, 네. 하와이에 우리 그 1세대 이민의 흔적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농장 현장에 가보면 그 농장들도 이제 더 이상 사탕수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기념품 가게라든지 뭐 다른 뭐 비누 공장 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흔적들을 좀 보긴 힘들었고 아까 이민 1세대들의 흔적 중에서 남아 있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묘지 같은 걸로 남아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농장 주변에서 가난하게 이게 농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딱히 큰 묘지를 반듯하게 주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묘지들의 흔적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훼손이 됐고 시간들이 많이 흘렀고 또 이민 3세라든지 4세 이런 분들이 그 미국 본토로 재이민을 간다든지 하면서 그 관계가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민 1세대들의 묘지들이 좀 많이 황폐화되어 있고 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흔적들이 우리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로 남아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 1월에 제작해서 방송하신 그 네네.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목이 포아의 독립국 코리아라고 네. 돼 있네요. 그 당시 하와이를 포아라고 네. 혹시 부르지 않았나 이런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붙이지 않으셨나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뭐 포화라는 게 그 한자를 약간 음역을 해서 포화라고 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이민을 그 중국인들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쓰고 다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역을 했던 그 포화라는 말을 초창기 이민 같은 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때 당시 초창기 이민자들이 그 냈던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거의 제목으로도 잡지가 포화라는 제목을 가진 잡지도 발간을 했었고 신문이나 이런 데 아주 대중적으로 포화라는 글자를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포화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큐멘터리 내용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그 내용 일부를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스티븐스의 조선민족 비하 발언,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을 이끌었던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는 당시 한인들에겐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에 울린 세 발의 총성. 일명 스티븐스 저격 사건은 한국인 두 청년의 거사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한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눈 두 청년 장인환, 전명훈.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심지어 저격 모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두 청년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사탕수수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한인들의 이민사를 연구해온 이덕희 소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명운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1903년 9월 21일에 도리기라는 배를 타고 왔고 당시 결혼을 했던 상황에서 혼자 오신 거예요. 도착해서부터 2년 10개월, 2년 9개월을 있다가 1906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재이민을 가는 거예요. 또 장윤환 씨는 1904년 그러니까 전명훈 씨보다 1년 후에 와요. 14개월 후에 왔다가 같은 해에 1906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3년 있었고 이분은 2년쯤 있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재이민을 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인천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한인들. 그들이 한국인 해외 이민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수한 장윤환, 전명훈이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무려 64회에 걸쳐 이주한 7천여 명의 한인들. 당시 그들은 포화로 불리던 하와이에 뿌리 내리고 작은 대한을 건설했습니다. 자, 첫 이민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민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 1세대 굉장히 힘든 그런 노동 관련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네.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네네. 여러모로 그 이런 과정 속에서 정체성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좀 눈물겨운 그 이민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초창기에 그 이민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농장이라는 거에 단체 생활을 하고 몇백 명, 몇천 명들이 이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또 그 후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조선이라는 사회에 살다가 그 하와이라는 농장 조직 생활을 하는데 옮겨와서 또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 생활을 하는 거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몇 시에 점심을 같이 먹는다, 몇 시에 같이 일이 끝난다. 이 스케줄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움직이는 그런 그 단체 생활에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 이민자들은 주로 각 농장별로 동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동회를 만들어서 자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첫 이민자들이 1905년부터 그 일본이 이제 외교권을 빼앗아가면서 중단이 된 이후에는 그 각 동회들을 모아서 한인 합성협회라는 것을 1907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한인 합성협회를 가지고 그 자치적으로 이어오다가 1909년이 되면 2년 뒤에 미국 본토에 있는 그 공립협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때 국민회라는 걸 결성을 하게 되는데 그 국민회가 1910년에 이름이 이제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으로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이민 전체의 조직을 아우르는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이 돼서 이 대한인 국민회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하와이 주 정부가 일종의 자치권을 줘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이 자치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치권을 주고 또 어느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또 그리고 교육세도 받고 해서 한글 학교도 만들어서 학교 운영비를 대고 또 자치 세금을 걷어서 자치적인 활동을 하고 해서 그런 그 한인 조직을 통해서 전체 이민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내에서 독립적인 어떤 국가의 형태를 띈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님. 네. 하와이의 그 우리 재외동포 뭐 규모도 사실 적지 않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또 하와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하와이에 대해서 남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측면들을 주로 주시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 우리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네. 미국이 한 260만이 넘기 때문에 한 36%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와이도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와이 인구를 비교할 때 인구 대비로 할 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 동포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7만이라는 인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서는 50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해외 이주의 첫 역사적인 곳이고, 또 하와이는 특수한 그동안의 동포 사회가 120년 넘는 동안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와이는 미국의 다른 50개 주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런 특별한 주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네. 그 독립운동의 하나의 거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의미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와이가 이제 우리 첫 이주민들이 하와이에 도착해가지고 참 눈물겨운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아서 주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와이 그 대외 동포들께서는 그 당시에 한국에도 좀 미국의 MIT 대학과 같은 유수한 대학을 만들자는 뜻을 갖고 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제 설립된 학교가 인하대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인천의 인자 또 하와이의 하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인하대학교고, 이런 인하대학교가 이제 1954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내년이면 70년이 됩니다. 이러한 그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하와이와 대한민국, 그리고 하와이와 인천의 관계. 그래서 하와이 이주 100년이 되는 해에 2003년도에는 이민사 박물관은 인천에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좀 남다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우리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네, 그래서 인하입니다. 인천 인 하와이하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천이 재외 동포들과 또 이 땅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전진기지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기금도 마련하고 또 대학 교육 부국을 위해서 또 대학을 또 설립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하와이가 독립운동의 거점처럼 비춰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이런 부분도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 조금 전 보신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하와이 교민들이 그 성금을 냈었고, 그 우리 안중근 의사 재판에도 하와이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재판에 드는 비용들을 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3.1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독립 자금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동안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 정기적인 돈을 낼 수 있는 독립운동의 사실상의 거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의 하와이 이민들이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 현재에 와서 그 독립운동 서운을 받은 분들이 지금 뭐 몇백 명, 몇천 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와이에 계셨던 분 중에서 서운을 받은 건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게 이제 하와이 한인회라든지 또 국가보훈부에서 이번에 주관을 해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그리고 미주 한인재단 이렇게 세 군데가 공동으로 주체가 돼서 그 초창기 이민자들의 묘지를 탁본을 해서 그 탁본한 것들을 우리 독립기념관에 가져와서 기증을 하는 그런 행사가 최근에 네. 있어서 120주년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그 귀한 탁본 기증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가슴 뭉클한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명 독립운동가 한인 묘비 탁본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달식은 한 달 전 독립기념관에서는 초기 하와이 한인묘지 탁본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탁본된 묘비의 주인공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민자들입니다. 그동안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명의 독립운동가로 남았는데 묘비 탁본 작업을 통해 공훈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묘지 방문하면
우리 항상 생각은 죽은 사람들이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 아닙니다. 거기 묘지 방문하면 우리 이 닭불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검토하면 애국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초기 하와이 이민자 중에서 독립운동 공로로 인정받은 사람은 60여 명. 그런데 묘비 탁본을 통해 지난해 12명의 공적이 추가 확인되면서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뜻이 묘비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같은 내용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느낌이 옛날에 이런 이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번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묘지 탁본은 모두 49점. 하와이 이민자들의 삶의 기록이 담겨진 귀한 자료들입니다. 하와이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듯이 지금도 해외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그런 기회, 또 그런 자극 이걸 마련해 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독립기념관으로서는 어쨌든지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 네. 지금까지 쭉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 재외동포의 역사, 대단한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의미를 또 부여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외동포 750만들의 권익과 또 이분들이 조국에 대한 나름대로 향수뿐만이 아니라 더 큰 애국심을 갖고 재외동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과 재외동포가 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동포청이 생긴다면은 아마 재외동포의 어떤 발전적인 미래뿐만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발전에도 크게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재외동포청에 관한 그 법률이 이제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내갖고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동안 해왔던 재외동포의 각종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또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더 나은 재외동포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재외동포들이 바로 한국에 와서 자신 있게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함께 조율하고 또 입장을 전달해 가면서 우리 재외동포청 행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5천만 국민과 재외동포 700만, 말 그대로 한 6천만 가까운 국내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님께서는 재외동포청의 유치가 인천에 그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여론의 뭐 추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 인천의 어떤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이 재외동포청 신설이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그 설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재외동포들의 많은 행정 편의, 즉 업무 처리라든가 권익 신장이라든가 또 이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해외에서 한국하고의 관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은 다 인천국제공항을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단연코
인천과 다른 지역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천은 이미 많은 국제 도시가 있고 국제 도시 내에 국제 기구가 있고 또 외국 대학도 있고 이미 아메리칸 타운을 비롯한 재동포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재동포들이 수요자가 어디를 원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여기가 재동포청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세계 한인 회장단대회를 인천에서 열었습니다. 72개국 400여 명의 한인 회장들이 와서 대부분이 다 인천이 적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지난해 독일에 가서 유럽의 25개국 한인 회장단들이 바로 인천 유치입니다 하고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하와이도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지금 미주 총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동포 계신 재동포들께서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하는 이런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자신들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인천이다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민의 첫 출발지, 대한민국 재동포 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적지가 인천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정부하고 앞으로 충분히 이해시키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인천에 재동포청 유치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박재우 기자가 독일에서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만나셨던 리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포트 보고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독일 북부의 탄광도시 에센에서 이젠 8순의 파독 광부들을 만났습니다. 35살 늦깎이로 이곳에 온 문영수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땀이 쏟아집니다. 장어 신혼고가 들어가가지고 장어에서 물을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주룩주룩 쏟아지고 그 정도로 힘들었죠. 1963년부터 1980년까지 이 일대 탄광에 온 광부는 7,900여 명. 당시 그들의 외환 송금 영수증과 그들이 사용했던 객차 등 탄광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66년부터 온 간호사 12,000여 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학생들이 나를 밥으로 볼 것 같다 하는 그 느낌. 그래서 더 속상했었는데 광부와 간호사들이 함께 의지하며 타향살이의 고통을 헤쳐가기도 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시소금도 왔어요. 광부 그 아저씨들이 홀란드에 가가지고 고춧가루를 많이 사왔어요. 1965년부터 75년까지 이들이 한국으로 보낸 외환은 1억 달러. 당시 수출액의 약 2%나 됐습니다.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기념회관에 난방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겨울이 되면 춥고 겨울이 됐는데도 난방도 못 켜는 이런 실정이 있거든요. 이들처럼 희생해온 재외동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긍지를 갖고 또 해외에서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에 오시면은 바로 그 발전의 힘을 함께 모아나가기 위한 이민 120주년을 맞아 750만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네, 시장님. 네. 그 만나셨던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도 그 어떤 형태로도 좀 이전보다는 좀 나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재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된다면 인천 지역의 소재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당연히 관심 갖고 모든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동포청은 국가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인천은 지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도와주고 또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재외동포청이 그 인천이 유력한 후보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모처럼 또
시장님 모셨으니 인천 시정에 대한 것, 네.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 몇 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그 유치를 추진하고 계시죠? 네. 네.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고 당위성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동포청 못지않게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국내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에이펙은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을 비롯한 21개 아시아 태평양 연합체, 경제협력체인데 이 에이펙이 우리 지구상 인구의 40% 정도이지만은 경제 규모는 50%가 넘는 최대 지역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유치되면은 이에 따른 경제적 그 효과, 또 고용 창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이 또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갖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기반 시설, 인프라 그리고 접근성,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이 정상회의를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또 과거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세계 교육 포럼 등등 국제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돼야만이 이거는 단순하게 회의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발전, 소위 말하면 공동체에서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인천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에이펙 정상회의는 인천에서 유치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으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곧 시민 서명 운동도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인천이 에이펙을 유치할 만한 그런 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적절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에이펙 유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 만약에 인천으로 결정된다면 그 어떤 뭐 추가적인 인프라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을 새로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2025년도인데요. 그 안에 뭐 어떤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세계적인 공항 항만이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큰 대형 호텔이나 숙박 시설들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라든가 이래서 그런 시설도 충분하고 지금 이제 회의 장소인 컨벤시아도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손색이 없고 또 안전 문제나 이 많은 수행, 그러니까 정상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이제 그 경제인들이 모두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용하는데 뭐 그렇게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유치가 되면 그때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또 아주 좋은 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다만 이제 그 아주 의미 있는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기념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의 반도체 특화 단지 그리고 바이오 허브 생태계 이렇게 조성하려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어떤 연관성이? 지금도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은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인천이 세계 1위.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도시인데 이제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든다. 이런 우리 계획 아래 지금 속속 바이오와 관련한 기업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롯데바이오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와 관련한 산학연 이건 단순히 생산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와 같은 바이오 관련한 학문적 뒷받침, 연구 기능 이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그야말로
K바이오 허브 기능을 인천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인천은 단연코 세계 제1위의 바이오 도시다. 이것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문제 또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각종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가는데 반도체는 필수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인천은 바이오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2위 기업,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또 스태치팩 코리아,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1,300개의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위 말하면 산업으로서 가장 최적지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령도 공항 건설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복합적인 연계 구상을 갖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백령도는 지금 100km다가 4시간 이상 가는 먼 거리 아닙니까? 100km 227km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령공항이 드디어 지난해 말 정부의 예타가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시작했던 이 백령공항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백령공항이 신설되면 1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백령을 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광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경제, 산업, 문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인천에서는 이 백령공항 신설을 계기로 해서 백령도가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 탄생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국토부 주관으로 되지만은 인천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 2027년에 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령도 공항도 취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백령도 공항이 만약 들어서게 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신 거에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 앵커께서는 어떠세요? 공항 들었으면 백령도 한번 갔다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100km 간다고 했을 때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해지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래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한번 가볼 것 같아요. 네. 현재 백령도 왔다 가는 인원이 연간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네. 금방 시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타 통과할 때 KDI에서 집계한 게 네. 공항이 생기면 15만 명보다 한 배 가까이 많은 한 25만 명 정도 왔다 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천시라든지 우리 이제 옹진군에서 예상을 할 때는 2030년 정도 되면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만큼 다녀가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소비를 더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을 동시에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교통 인프라가 인천 전역으로 많이 확충돼 가고 있다는 거, 여러모로 인천의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인프라 문제와 별개로 네. 인천시에서 좀 어떤 현안, 네.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치 아픈 현안 중에 하나로 아마 분류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지역 민원 중에 차지하는 어떤 비중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시는 관점도 좀 새롭게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도권 매립지는 바로 제가 민선 6기 시장 시절에 어렵게 풀어놓았던 일입니다. 그 당시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합의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고, 그리고 지금 매립지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를 인천시에 이양한다. 이런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것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합의 정신, 또 합의 내용은 이것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난
2월 17일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사자협의체를 재가동을 한 겁니다. 재가동해서 이제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 그 준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실무국장회의를 매달 정례화하고 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권위 있는 그 시도지사 그리고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 사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함으로 인해 갖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취임 9개월 차 맞고 계시죠. 네. 이제 여러모로 그 지역 현안들, 뭐 이전에 시장으로서도 오랫동안 재직하셨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향후 그 남은 임기를 어떻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끌고 가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좀. 네, 저는 이미 인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의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이미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것은 제 임기 내에 정말 제 모든 열정을 다해서 꼭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천이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 안 되는 정도의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시민 행복 시대 그리고 세계 초일류 도시 반드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슬프고 굴곡진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의 첫 이민사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750만 재외동포들이 빛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올라서 이 땅의 기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인사이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